재수씨!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눈 똑바로 안 뜨고 뭐 한 겁니까? 아주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잠시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과 했던 약속이 쇠사슬처럼 목을 조여왔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은 동식에게 명백한 방치와 부주의의 증거로 읽혔습니다. 동식은 주먹을 꽉 쥐더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서연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지요. 분노가 이성을 삼켜버린 찰나였어요. 사람을 죽일 작정입니까? 재수씨 정말 실망입니다. 동식의 손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휘둘러지려던 그때였습니다. 허공을 가르던 거친 손길을 가로막은 것은 화상으로 짓물러진 팔을 억지로 뻗어 올린 순옥이었어요. 그만두지 못할까? 이 무지몽매한 놈아!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시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자욱하게 깔린 새벽 안개가 마당의 감나무를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서연은 익숙한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43살의 나이, 벌써 15년째 반복되는 명절 전야의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새벽의 정막은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틀을 닦아온 순옥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지요. 평생을 종부로 살며 깐깐하게 예법을 지켜온 순옥의 뒷모습은 서연에게 삶의 교본이자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지요. 쌀을 씻고 육수를 올리고 나물에 밑동을 다듬는 서연의 손길은 정갈했습니다. 문득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대로라면 72살인 순옥이 꼿꼿한 자세로 나와 호령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육수 낼 때 멸치똥은 제대로 땄느냐?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순옥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에서 순옥은 벽을 짚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떼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걷는 아이처럼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는 모습이었지요. 서연은 의아한 마음에 행주에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안개가 짙은데 좀 더 주무시지 않고요. 순옥은 서연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 호랑이 같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이 묘하게 어긋난 눈동자가 서연의 어깨 너머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 서연이냐? 그래, 잠이 좀 안 와서 말이다. 혈압약을 좀 먹으려고 나왔어. 순옥은 거실장에 놓인 약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약 상자에서 한 뼘이나 떨어진 허공을 휘저었지요.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옥은 몇 번의 헛손질 끝에 겨우 약통을 쥐었으나 그것은 혈압약이 아니라 상처에 바르는 연고통이었어요. 심지어 순옥은 그 통을 거꾸로 든 채 뚜껑을 열려 애쓰고 있었지요. 어머님, 그거 약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서연이 다급히 다가가 약통을 뺏으려 하자 순옥은 고집스럽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찰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니, 마주쳤다고 생각했으나 순옥의 눈은 서연을 투과해 먼 벽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맑았던 순옥의 눈동자 중앙에는 뿌연 안개가 낀 듯 회색빛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눈이 왜 그러세요? 저 안 보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내 쥐고 있던 연고통을 떨어뜨렸어요. 툭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순옥은 무너지듯 소파 끝자락을 붙잡고 주저앉았지요. 서연아, 나 좀 도와다오. 아무래도 내 눈에 사단이 난 모양이다. 주방에서 끓어오르던 육수 냄새가 거실까지 배어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가를 비비며 말을 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세상의 중심이 검게 타버린 구멍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황반변성이라고 했지요. 이미 시력이 너무 많이 상실되어 수술도 어렵다는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일주일 전에 홀로 듣고 왔던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주버님이나 준혁 씨한테 바로 알렸어야죠. 서연이 놀라 소리를 높이자 순옥이 서연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디마디 굵은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서연의 살을 파고들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새끼들한테는 죽어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어머님, 이게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죠. 치료? 썩어 들어가는 눈깔에 무슨 치료냐? 서연아, 내가 평생 이 집안 지키며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보지 않았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종부라고 대단한 노인네라고 치켜 세우는데 이제 와서 앞 못 보는 병신 소리 들으며 요양원 구석에 처박히는 꼴은 죽기보다 싫다.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 안 해. 순옥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철 같던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굵은 눈물방울이 순옥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려 서연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눈물이 서연의 손등에 뜨겁게 스며들었지요. 서연아, 내가 빌마. 딱 이번 제사까지만이라도 내가 멀쩡한 종부 노릇할 수 있게 내가 내 눈이 되어다오. 애들 오면 내가 다 보이는 척 할 테니까 내가 옆에서 툭툭 쳐주며 알려주면 되지 않니?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남편 준혁과 큰형 동식, 막내 상민에게 연락해 이 비극을 알려야 했어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밀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이 노인의 평생을 건 자존심이 서연의 발목을 붙잡았지요. 종부라는 이름표가 순옥에게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생명줄과 같다는 것을 서연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서연의 대답이 늦어지자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순옥을 부축해 다시 소파에 앉혔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내가 약속 안 해주면 나 이 길로 나가서 뒷산에라도 갈 게다. 눈먼 노인네가 자식들 짐이 되어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그게 낫지 않겠니? 서연은 순옥의 단호하고도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절규였어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사고와 형제들의 비난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큰아들 동식은 성격이 불같아 조금이라도 어머니가 소홀한 대접을 받는다 싶으면 서연을 닥달할 것이 뻔했고 셋째 동서 지민은 눈치가 빨라 금방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좋아. 내가 이 비밀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서연은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 준비를 위해 씻어놓은 제기들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형제들이 본가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예민한 동식, 무심한 남편 준혁, 그리고 지민까지. 그들 앞에서 서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연극을 시작해야 했지요. 순옥은 서연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너 하나는 믿고 이 말을 꺼낸 거다. 우리 새끼들한테는 끝까지 비밀이어야 한다. 알겠지? 서연은 대답 대신 순옥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왔지만 서연은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빛이 되어드리기로 말이지요. 그것이 설령 자신을 악역으로 만들지라도 지난 세월 자신을 며느리 이상으로 아껴주었던 순옥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새벽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창밖의 사물이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앞날은 오히려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지요. 서연은 순옥을 방으로 부축해 들여보낸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솥의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서연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 서연은 자신의 고인 눈물을 남몰래 씻어냈지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서연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읊조린 서연은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길은 아까보다 훨씬 더 신중해졌어요. 이제 이 음식들은 단순한 제사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해 자식들에게 내놓는 마지막 진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 위에 얹힌 이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지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한 모양이에요. 서연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동행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차려질 제사상은 그 어느 해보다 시리고도 뜨거운 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연은 거실로 나가 현관불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안개 낀 마당으로 길게 뻗어나갔지요. 그 빛은 마치 서연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위태로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 준비를 마쳤어요. 아침 9시를 넘기자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고 희끄무레한 햇살이 마당의 장독대를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안개는 오히려 더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주방 화구에서는 제사에 쓸 소고기 묵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내음을 풍겼지만 서연은 그 향기를 즐길 여유조차 없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순옥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자식들이 오기 전 가장 정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옷장에서 연보라색 카디건을 꺼내 입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때 마당에 낮은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 집에 가장 먼저 발을 들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48살 동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년 전 이혼한 뒤로 부쩍 수척해진 얼굴에는 장남으로서의 예민함과 삶의 고단함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려 있었지요. 나왔습니다. 재수 씨는 아침부터 국만 끓이고 있었나 보군요. 집안 냄새가 너무 진합니다. 동식은 인사를 받기도 전에 코끝을 찡그리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순옥을 향해 다가가면서도 눈길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지요. 동식의 시선은 마치 먼지를 찾는 탐지기처럼 매서웠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속을 썩인 거예요? 순옥은 동식의 목소리에 반갑게 고개를 돌렸으나 여전히 눈동자의 초점은 동식의 어깨 너머 벽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냐, 동식이 왔느냐? 그래, 내가 온다니 잠이 좀 안 오더구나. 아침은 먹고 왔어? 이 시간에 밥이 넘어갑니까? 어머니, 그런데 가디건 단추는 왜 그 모양이에요? 위아래가 하나씩 밀렸잖아요. 재수 씨는 아주버님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어머니 옷 입는 것도 안 도와드렸습니까? 동식의 날 선 목소리가 주방까지 날아와 꽂혔습니다. 서연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서둘러 거실로 나갔지요. 순옥은 당황하며 자신의 카디건 단추를 더듬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단추 구멍을 찾지 못해 손가락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떨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제가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옷을 제대로 못 봐드렸네요. 어머님, 제가 다시 채워드릴게요. 서연이 다가가 순옥의 손을 살포시 덮으며 단추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서연의 손을 가볍게 밀쳐내며 직접 순옥의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됐습니다. 재수 씨한테 맡기다간 어머니 거꾸로 옷 입히겠어요. 재수 씨는 요즘 왜 이렇게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바닥에는 먼지가 굴러다니고 어머니 옷에는 국물 자국까지 묻어 있잖아요. 동식의 지적대로 순옥의 카디건 소매 끝에는 아침에 국간을 보다 흘린 듯한 작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실수를 들킬까봐 얼른 팔을 뒤로 숨겼지요. 그 비참한 몸짓을 지켜보던 서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유, 아주버님도 참. 그 얼룩 제가 어제 빨래할 때 대충 비벼서 안 지워진 거예요. 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서 세제를 넣는 것도 깜빡했나 봐요. 어머니 탓이 아니라 제 솜씨가 부족한 탓입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실수를 자신의 부주의로 덮어 씌우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순옥은 서연의 거짓말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동식은 혀를 차며 서연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건망증요? 재수 씨 나이가 몇인데 벌써 건망증 타령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종부 노릇하실 때는 물 한 방울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으셨어요. 재수 씨가 어머니 발꿈치라도 따라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순옥은 동식의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요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잘 가르칠 테니 너무 나무라지 마라. 순옥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악역으로 몰아세우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질까요? 서연은 그런 순옥의 마음을 다 알기에 가슴을 짓누르는 서운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히려 동식의 비난이 더 거세질수록 어머니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들었지요. 그때 주방에서 국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동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재수 씨, 이따 준혁이 오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어머니 부양 문제 말이에요. 재수 씨가 이렇게 대충 모실 거면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네는 전문 요양사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더군요. 요양사라는 단어에 순옥의 어깨가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서연은 뜨거운 솥뚜껑을 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묵국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서연의 눈가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아주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손으로 끝까지 모실 겁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바위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식은 코웃음을 치며 신문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지요. 말이나 못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은 동식에게 드릴 차와 과일을 깎아 쟁반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가는 순간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순옥이 화장실을 가려다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동식의 발등을 밟으며 비틀거린 것입니다. 동식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사람 발을 이렇게 세게 밟으시면 어떡합니까? 순옥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벽을 짚으려다 그만 테이블 위에 찻잔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지요. 차가운 찬물이 동식의 바지에 튀었고 거실 바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왜 이러세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겁니까? 동식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더듬으려 했지요. 조각난 사기 파편에 손이라도 뵐까봐 서연은 쟁반을 던지듯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제가 어머님 가는 길에 물기를 안 닦아놔서 미끄러지신 거예요. 제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서연은 순옥의 앞을 막아서며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서연의 검지 손가락 끝을 스치며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왔지요. 하지만 서연은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듯 서둘러 행주로 바닥을 훔쳤어요. 재수 씨는 진짜 구제불능이군요. 바닥에 물기를 그대로 둡니까?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뼈라도 부러지셨으면 재수 씨가 책임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서연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등 뒤로 순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옥은 자신 때문에 피를 흘리는 며느리의 손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함과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었지요. 동식은 화가 풀리지 않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두 여자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상처난 손가락을 옷자락에 숨기며 순옥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 안 다쳤어요. 아주버님 화나신 거 금방 풀릴 거예요. 순옥은 서연의 손등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를 잡아먹는구나. 내 자존심 지키자고 고운 내 심장에 대못을 박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제가 더 잘 속이면 돼요.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시는 거예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순옥을 부축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남은 찬물 얼룩은 서연이 정성껏 닦아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새겨진 멍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덧칠해진 거짓말들이 쌓일수록 서연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이 실패하는 순간 어머니의 세계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어느새 10시를 알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있으면 남편 준혁과 셋째 상민 부부도 도착할 것이에요. 서연은 화장실에서 상처난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울면 안 돼, 서연아. 아직 제사도 시작 안 했어. 서연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동식의 독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이었지요. 서연은 묵국간을 다시 보며 소금 대신 자신의 설움을 녹여 넣었어요. 마당에서는 다시금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비밀을 품은 며느리의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장남의 잔소리와 부서진 찻잔 조각들 사이에서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에서 식재료들을 꺼내어 조리대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밴드가 물에 젖어 눅눅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칼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주방의 열기 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높게 솟은 태양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지만 서연이 서 있는 주방은 여전히 서늘한 그림자로 가득했지요. 정오를 향해 가는 햇살은 마당의 안개를 완전히 걷어냈지만 집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당에 도착한 또 다른 자동차 소리는 셋째 아들 상민과 그의 아내 지민의 등장을 알렸지요. 상민과 지민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하며 늘 완벽을 기하는 지민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주변을 날카롭게 훑어보았어요. 그녀의 구두 소리는 적막한 거실 바닥을 딱딱하게 울리며 서연의 심장을 압박해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상민 씨가 늑장 부리는 바람에 계획보다 20분이나 늦었네요. 지민은 순옥에게 다가가 가볍게 안부를 물은 뒤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가스레인지 불 앞에서 전을 붙이다 말고 동서를 맞이했지요. 하지만 지민은 서연의 얼굴을 보는 대신 조리대 구석에 놓인 양념통들과 조금 어수선하게 정리된 찬장을 먼저 살폈어요. 지민의 눈에는 서연의 모든 노력이 부족함으로 비칠 뿐이었지요. 형님, 명절인데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찬장문에 기름때가 그대로 앉았네요. 아주버님이 아까 먼지 타령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지민은 하얀 손가락으로 찬장 모서리를 훑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실 그 찬장은 순옥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연을 돕겠다며 행주질을 하다가 놓친 부분이었어요. 서연은 그 실수를 메우려 동분서주했지만 지민의 칼날 같은 시선을 모두 피할 수는 없었지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지민의 비난을 받아냈습니다. 미안해, 동서. 내가 아침에 고기 삶느라 미처 못 봤네. 내가 금방 닦을게. 서연이 행주를 들고 다가가자 지민은 차갑게 몸을 돌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주방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서연의 등 뒤로 남편 준혁이 다가왔지요. 45살 준혁은 아내의 파리한 안색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오늘 좀 이상해. 아까부터 형님한테 죄송하다고만 하고 저 동서 싸가지 없는 말도 그냥 넘기고 원래 당신 성격 아니잖아.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준혁의 물음에 서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싶은 남편이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이 서연의 입술을 굳게 닫게 했지요. 아니야, 그냥 내가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서연은 짧은 대답과 함께 시선을 피했어요. 준혁은 아내의 고립된 뒷모습을 보며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민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순옥 앞에 앉았습니다. 유능한 직장인답게 지민은 시어머니의 취향을 고려한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준비해 왔지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판 스카프인데
어머님 피부톤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지민은 화려한 보랏빛 스카프를 순옥의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보랏빛 덩어리만 어른거릴 뿐이었어요. 순옥은 당황하며 허공을 응시했지요. 그녀는 눈이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 곳이나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 색깔이 참 곱구나. 지민이 내가 고른 거니 오죽하겠니? 문제는 순옥의 손가락이 스카프가 아닌 지민의 가방 손잡이를 잡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요. 지민은 자신의 성의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어머님, 거기가 아니라 여기요. 제 말 안 들으셨어요? 색감이 포인트인데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형님, 어머님 요즘 귀도 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반응이 이상하시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카프를 찾으려 손을 허우적거렸고 동식과 준혁의 시선이 순옥에게 쏠렸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했지요. 그녀는 들고 있던 뒤집개를 내려놓고 급히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어제부터 편두통이 좀 있으셔서 그래.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랏빛 스카프 맞죠? 제가 아까 주방에서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서연은 순옥의 어깨를 살짝 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펼쳐둔 스카프를 가로채 순옥의 목에 직접 둘러주었지요. 어머님, 여기 끝에 꽃무늬 자수 있는 거 보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작약이잖아요. 그렇죠? 서연은 순옥이 볼 수 없는 디테일을 큰 소리로 설명하며 순옥이 대답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서연의 손길을 따라 스카프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냐, 작약 맞구나.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순간 헷갈렸어. 지민아, 내가 아주 마음에 든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민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쏘아보았지요. 형님, 어머니 몸 상태 체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전부터 느끼는 건데 형님이 너무 어머니를 방치하시는 것 같아서요. 옷 단추도 아까 아주버님이 다시 채워주셨다면서요? 살림하는 분이 그것도 못 봐드리면 어떡해요. 지민의 냉소적인 말투는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밖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인정받는 지민에게 집안에서 제사 준비나 하는 서연의 노동은 가치 없는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서연은 밴드를 붙인 손가락을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앞으로 주의할게. 서연의 비굴하리만큼 낮은 태도에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왜 저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동식 또한 옆에서 거들었어요. 지민 동서 말이 맞습니다. 재수 씨, 오늘 제사상 차리는 거 보면 답이 나오겠죠.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이 집안의 법도가 재수 씨 손에서 흐트러지는 꼴은 장남으로서 못 봅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앞이 보이지 않아 생긴 빈틈들을 채우려면 서연은 남들보다 2배, 3배로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찬장문을 열어 지민이 지적한 기름때를 닦아내고 어머니가 잘못 놓아둔 그릇들을 정갈하게 재배치했습니다. 그때 주방 창고 쪽에서 순옥이 조용히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상처난 손가락을 어루만졌어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끝의 감각으로
며느리의 아픔을 읽어낸 것이지요. 서연아,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 내가 동서한테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동서는 원래 말투가 저런 거 아시잖아요. 저 하나도 안 서운해요. 서연은 거짓말을 하며 순옥의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고였어요. 아무리 강단 있는 그녀라도 남편의 오해와 시동생 부부의 멸시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습니다. 특히 지민의 경멸 섞인 시선은 서연이 지켜온 자부심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아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시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과 완벽한 제사상을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소음들 속에서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고 그 무게는 오로지 서연의 좁은 어깨 위에만 얹혀 있었지요. 서연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제사 음식 장만이 시작될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무겁게 내려앉은 찬장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이 세상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비밀의 방으로 숨어버리는 선언처럼 들렸지요. 형님, 나물은 제가 할까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요리는 서툴지만 형님 하는 거 보니 불안해서 제가 거들어야겠네요. 지민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가시돋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가면을 썼어요. 그래, 고마워 동서. 이리 와서 콩나물 뿌리 좀 다듬어 줄래? 두 여자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주방의 열기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지민의 날 선 감시 속에서도 순옥에게 신호를 보내며 어머니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위태로운 연극을 이어갔지요. 오후 2시의 햇살은 거실 깊숙이 창백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기름 냄새와 나물 볶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집안 전체를 감도는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로웠지요. 서연은 잠시 허리를 펴며 안방 쪽을 살폈습니다. 순옥은 아까부터 아끼던 난초 화분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서양란이었는데 순옥은 그 잎사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온기를 느끼곤 했답니다. 사단은 순옥이 물뿌리개를 찾으려 손을 뻗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 순옥의 손끝이 화분 받침대를 건드렸고 무거운 도자기 화분은 속절없이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지요.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정막을 찢었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화들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왔지요. 검게 쏟아진 흙더미와 조각난 난초 잎사귀 사이에서 순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가장 먼저 순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동식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난초를 보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제일 아끼시던 난초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순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비밀이 탄로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지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순옥의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동식의 시선을 가로챘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제가 청소기를 돌리다가 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제 실수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 씨, 제정신이에요? 오늘 제삿날인 거 몰라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 난초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셨는데 그걸 깨뜨려요? 요즘 재수 씨 정말 왜 이럽니까? 동식의 불같은 호통에 남편 준혁도 당혹스러운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팔짱을 낀 채 냉랭한 눈빛으로 거들었지요. 형님, 아까 찬장 때도 그렇고 요즘 너무 산만하신 거 아니에요? 집안일을 건성으로 하시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나죠.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귀찮으셨어요? 비난의 화살이 한꺼번에 서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대거리할 힘조차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화분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순옥은 곁에서 며느리의 굽은 등을 보며 소리 없이 가슴을 쳤지요. 서연이 맨손으로 조각을 주워 담던 그때 날카로운 사기 파편이 서연의 엄지손가락 밑바닥을 깊게 그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검은 흙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체적인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억울함이 더 컸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아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 자존심만 지켜드리면 돼. 내가 나쁜 년 되면 그만이야. 서연은 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둘러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동식은 준혁과 상민을 불러 거실 테이블에 앉혔지요. 지민 역시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서연은 주방 입구에 서서 그들의 싸늘한 회의를 지켜봐야 했어요. 안 되겠다. 준혁아, 상민아. 우리 솔직해지자. 어머니 지금 이대로 본가에 계시는 거 무리라고 본다. 동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지요. 실버홈 요양원 안내서라는 커다란 글자가 서연의 눈에 박혔어요.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이라니요. 서연이 다급히 외쳤지만 지민이 곧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형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형님이 잘 모셨으면 이런 얘기까지 안 나왔잖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사고가 몇 번이에요? 아주버님 발 밟으시게 하고 찻잔 깨고 이제는 아버지 유품인 화분까지. 이건 형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지민동서, 그건 내가 실수한 거라고 했잖아.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에요, 형님.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데 형님이 옆에서 방치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업주부면 주부답게 어머니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했어야죠. 지민의 냉소적인 태도는 서연을 자격 미달인 간병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남편 준혁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끝내 서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서연아,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나도 요즘 당신이 어머니 대하는 거 보면서 불안했거든. 전문적인 시설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일지 몰라. 준혁의 배신 섞인 말에 서연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비난의 도마 위에 올리자 서연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려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안방 문틈 너머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을 순옥 때문이었지요. 안방 안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앉은 순옥은 자식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자신을 치워야 할 짐으로 논의하는 소리는 뼛속까지 에이는 듯 아팠어요. 순옥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위를 적셨지요. 내가 눈이 멀어 내 새끼들 마음까지 멀게 했구나. 서연아, 내 고운 며느리야. 나 때문에 내가 모진 소리를 다 듣는구나. 순옥은 자신의 존재가 서연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내가 앞이 안 보여서 그런 거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요양원행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어요. 종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거실의 대화 소리보다 더 크게 순옥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동식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말했지요. 재수 씨, 오늘 제사 끝나면 짐 정리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바로 입수하시는 걸로 예약 잡겠습니다. 이건 장남인 내 결정입니다. 동식의 단호한 선언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서연은 피가 흐르는 엄지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가 마치 순옥의 눈물처럼 느껴졌지요. 서연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동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주버님, 전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제사 지내기도 전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일단 오늘 제사부터 정성껏 지내고 다시 얘기해요. 서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대항했습니다. 지민은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형님 고집도 참. 알겠어요. 오늘 제사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고 보죠. 만약 오늘 제사에서도 어머니가 불안해 보이시면 그때는 형님 말 한마디도 안 들을 거예요. 형제들이 흩어지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깨진 화분자리가 여전히 얼룩진 것을 보며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에 난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녀는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순옥의 서러운 기운이 서연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 집 지켜낼게요. 요양원 같은데 절대로 안 보내드려요. 서연은 다짐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제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형제들의 의심은 극에 달해 있었지요. 서연은 부어오른 손가락을 찬물에 헹구며 다시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마당에는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깨진 화분에서 흘러나온 선혈처럼 봄가의 대지를 물들였지요. 서연은 가스불을 올리며 소리 없이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오늘 제사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끓어오르는 육수 솥의 증기 속에 섞여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형제들의 시선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절박한 투쟁은 이제 곧 시작될 제삿날의 밤을 향해 세차게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제삿날의 태양은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산등성이 너머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번지는 노을은 선혈처럼 붉었고 마당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주방의 열기는 정오를 지나면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커다란 전기 프라이팬 3개가 나란히 놓여 연신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고 집안 구석구석은 고소하면서도 가슴을 옥죄는 기름 냄새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새도 없이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눈을 감고 앉아있는 순옥이 있었지요. 어머님, 이제 전 부칠 시간이에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순옥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얼굴이었지요. 오늘 이 제사상을 무사히 차려내느냐 못하느냐에 자신의 남은 생이 걸려 있다는 것을 순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순옥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두 여자는 마치 한 몸처럼 밀착하여 주방으로 향했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동식과 텔레비전에 시선을 둔 준혁, 그리고 식탁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지민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재수 씨 시키시지 왜 직접 나오세요? 저기 앉아 계세요. 동식이 걱정과 타박이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억지로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요. 내 조상님 모시는 상인데 내 손길이 한 번이라도 더 닿아야지 않겠니? 서연이가 준비 다 해놨으니 나는 옆에서 굽기만 하면 된다. 걱정 마라. 서연은 순옥을 전기 펜압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순옥의 무릎 위에 마른 수건을 덮어주었지요. 이제부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난도의 연극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서연은 순옥의 귀에 바짝 다가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10시 방향에 밀가루 그릇 놓았어요. 바로 앞이 팬이고요. 제가 어머님 손등을 살짝 치면 그때 뒤집으시면 돼요. 아셨죠? 순옥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바닥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습니다. 서연이 미리 손질해둔 동태전을 순옥의 손끝에 살짝 닿게 해주자 순옥은 수십 년간 몸에 익은 감각으로 생선살의 결을 느꼈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경건한 자세로 밀가루를 묻히고 노란 달걀물을 입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오로지 기억과 손맛의 의지에 음식을 빚어내는 모습은 눈물겨울 정도로 장엄했지요. 형님, 어머니 보조는 제가 할 테니까 형님은 나물간이나 보세요. 어머니가 전 부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요. 지민이 어느새 주방으로 들어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 대꾸했어요. 아냐, 동서. 어머니는 내 손길이 제일 편하시대. 동서는 가서 아주버님들이랑 서방님 차나 한 잔 더 드려. 여긴 기름 튀어서 위험해. 참 나 형님은 꼭 혼자 효부 노릇 다 하시려고 그러네. 알겠어요. 어머니, 이번 제사 음식은 우리 회사 동료들도 보게 사진 좀 찍을 거니까 태우지 말고 예쁘게 붙여주셔야 해요. 지민의 가시 돋친 농담이 지나간 뒤 주방에는 다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순옥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소리 없는 지휘자가 되었어요. 순옥이 뒤집개를 들면 서연은 숟가락으로 프라이팬 끝자락을 탁 쳐서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순옥은 그 미세한 금소금을 신호 삼아 전을 뒤집었습니다. 가끔 전이 팬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서연이 재빨리 자신의 손을 밀어넣어 위치를 바로잡았어요. 뜨거운 기름방울이 서연의 손등에 튀어 붉은 반점이 생겼지만 그녀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리대 위에 놓인 각종 전 재료들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꼬치전, 동태전, 동그랑땡. 이 모든 것들이 순옥의 손을 거쳐야만 했어요. 순옥은 보이지 않는 시야 속에서도 며느리의 미세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숟가락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두 여자가 지난 며칠간 새벽마다 남몰래 맞췄던 절박한 약속이었지요. 순옥의 주름진 손이 밀가루 반죽을 더듬어 정확한 위치에 전을 놓을 때마다 서연은 가슴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이제 동그랑땡 올릴게요. 바로 앞이에요. 서연은 재료 하나하나를 순옥의 손가락 끝에 닿게 해주었습니다. 순옥은 그 둥글고 납작한 감촉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팬 위로 옮겼지요. 기름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치익하고 날 때마다 순옥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가문의 종부로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어머니로서
그녀가 부여잡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주방의 수증기는 점점 더 짙어져 서연의 안경에 김이 서렸습니다. 서연은 행주로 얼굴을 닦아낼 틈도 없이 순옥의 손짓을 따라가며 팬의 온도를 조절했어요. 거실에서는 동식과 준혁이 제사 지방을 쓰는 문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들의 평온한 대화 소리가 들려올수록 서연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 평화로운 소리가 깨지지 않게 하려면 이 주방 안의 연극은 완벽해야만 했어요. 형님, 아직 멀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상민이 주방 입구에서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거의 다 됐어, 서방님. 가서 상 펴고 기다려요. 어머니가 정성 들여 붙이고 계시니까. 순옥은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지만 그녀는 눈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오로지 서연의 숟가락 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항해하는 항해사처럼 그녀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사건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상민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지민이 주방 찬장을 열어 그릇을 꺼내려다 그릇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주방의 긴장감을 단숨에 찢어놓았습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순옥은 갑작스러운 소음과 진동에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어요. 순옥은 다 익은 동태전을 채반으로 옮기려다 뒤집개를 놓쳤고 당황한 나머지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왼쪽이에요. 서연의 외침은 한 발 늦었습니다. 순옥의 왼쪽 팔뚝은 200도 가까이 달궈진 전기 프라이팬의 테두리와 끓어오르는 기름이 찰랑이는 팬 안쪽으로 가감없이 밀려 들어갔어요. 칙!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주방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순옥의 얇은 소복 소매를 뚫고 연약한 살결을 덮쳤어요. 찰나의 정막이 흐르고 순옥의 얼굴은 고통으로 인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고통에 몸을 비틀며 뒤로 넘어지려 했고 서연은 엎질러진 기름병에 발이 미끄러지면서도 온몸을 던져 순옥을 받아냈지요. 순옥의 왼쪽 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바닥은 엎질러진 기름과 전 조각들로 난장판이 되었고 서연은 순옥에 타들어가는 팔을 움켜쥔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막았어요. 거실에서 발소리들이 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주방의 열기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주방의 공기는 비명과 함께 일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 정지했습니다. 지글거리던 기름 소리도 거실에서 들려오던 형제들의 웃음소리도 비현실적인 정막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엎질러진 기름 위에 주저앉은 서연은 자신의 손등이 되어가는 통증도 잊은 채 순옥의 화상 입은 팔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하얀 소복 소매는 이미 검게 타들어가 살점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붉은 수포가 무섭게 치솟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어머님. 서연의 비명 섞인 울음이 터져나오기가 무섭게 거실에 있던 이들이 급히 주방으로 몰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동식은 난장판이 된 바닥과 고통에 몸을 비틀며 신음하는 순옥을 목격하고는 눈이 뒤집혔지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어머니. 동식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짓밟으며 순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순옥에 타버린 소매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오랜 시간 쌓여온 예민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지요. 동식의 시선은 순옥을 부축하고 있는 서연에게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재수 씨, 대체 옆에서 뭘 한 겁니까?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눈 똑바로 안 뜨고 뭐 했냐고요? 아주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잠시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과 했던 약속이 쇠사슬처럼 목을 조여왔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은 동식에게 명백한 방치와 부주의의 증거로 읽혔습니다. 동식은 주먹을 꽉 쥐더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서연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지요. 분노가 이성을 삼켜버린 찰나였어요. 사람을 죽일 작정입니까? 재수 씨 정말 실망입니다. 동식의 손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휘둘러지려던 그때였습니다. 허공을 가르던 거친 손길을 가로막은 것은 화상으로 짓물러진 팔을 억지로 뻗어 올린 순옥이었어요. 그만두지 못할까? 이 무지몽매한 놈아. 순옥의 절규가 주방 벽을 울렸습니다. 고통에 겨워 초점 없는 눈동자를 부라리며 순옥은 아들의 팔목을 앙상한 손으로 움켜잡았어요. 동식은 물론 뒤따라 들어온 준혁과 상민도 그 서슬 퍼런 기운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앞치마 자락을 제 쪽으로 당겼지요. 마치 하나뿐인 아군을 지키려는 어미 짐승처럼 애절한 몸짓이었어요. 내 눈이 썩은 거란 말이다. 이 눈먼 어미 지키겠다고 서연이가 제 가슴에 대못 박아가며 나쁜 년 노릇한 거란 말이야. 순옥의 폭로가 터져나오자 주방에는 물을 끼얹은 듯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동식은 허공에 멈춘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준혁은 서연의 파리한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지요. 순옥은 아픈 팔을 움켜쥐고 바닥을 더듬으며 자식들을 향해 목이 메어 끊어질 듯한 말을 쏟아냈어요. 너희가 사사건건 재수씨 구박하고 마누라 타박할 때 이 아이는 내 눈이 되어줬어. 단추 하나 못 채우고 밥 한 숟갈 못 떠먹는 이 병신 같은 어미 자존심 지켜주겠다고 제가 다 실수한 거라고 거짓말하며 매 맞은 개처럼 빌었단 말이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디에 손을 대? 순옥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동식의 얼굴을 찾으려는 듯 고개를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중앙에는 회색빛 안개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자식들과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텅 빈 공간만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노모의 무너진 시력을 처음으로 목격한 새 아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얼음덩어리가 박혔어요. 동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재수 씨에게 쏟아부었던 독설들, 어머니 하나 제대로 못 모시냐며 몰아세웠던 무심한 시간들이 부메랑이 되어 심장을 찔러왔지요. 동식은 떨리는 손을 순옥의 눈앞으로 가져가 흔들어 보았지만 순옥의 눈동자는 아무런 반응 없이 허공만 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입니까? 정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동식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갈라졌습니다. 순옥은 비참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말해서 뭐 하겠니? 평생 종부랍시고 거들먹거리던 내가 앞 못 보는 천덕꾸러기 되어 요양원 구석에 처박히는 꼴. 내 죽어도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서연이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면 이 길로 죽어버리겠다고 내가 협박한 거야. 서연이는 잘못 없다. 다 내 고집이고 내 죄야. 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연이 왜 그토록 고립된 섬처럼 혼자 눈물을 삼켰는지, 왜 자신의 물음에도 입을 닫았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요.
준혁은 서연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신음처럼 낮은 탄식을 흘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곁에 있는 아내의 절박한 연극을 알아채지 못한 스스로가 저주스러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어. 준혁의 사죄에 서연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눈물에는 지난 수개월간 홀로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와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지민 또한 차가운 표정을 잃은 채 입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어요. 유능한 직장인이라 자부하며 형님의 살림을 경멸했던 그녀에게 어머니의 멀어버린 눈과 형님의 희생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엎질러진 기름 위로 자식들의 참에 섞인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화상 입은 팔보다 자식들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더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서연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증명했습니다. 동시가, 준혁아, 상민아. 나는 이제 이 세상이 까맣게만 보인다. 그래도 내 며느리 서연이 마음만은 불켠 듯 환하게 다 보였어. 너희가 이 아이한테 진 빚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게야. 내 눈은 썩었어도 이 집안의 인심은 서연이가 다 지켜낸 거란 말이다. 순옥의 일갈에 삼형제는 누구 할 것 없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본가의 낡은 천장 아래 흐르는 것은 제사 음식의 기름진 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왔던 무심함에 대한 참회와 혈육의 애절한 슬픔이었지요. 밖에는 어느덧 밤이 깊어 바람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주방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서연은 순옥을 품에 안고 이제는 비밀이 아닌 진실의 온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어머니의 멀어버린 눈을 마주하게 된 자식들의 처참한 심경은 그 어떤 제사 음식보다 무겁고 정중하게 주방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병원 가요. 제발이요. 서연의 간곡한 부탁에 형제들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식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순옥의 어깨를 감쌌고 준혁은 구급상자를 챙겨 응급처치를 도왔지요. 늘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아들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순옥의 보이지 않는 눈에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어요. 제삿날의 밤, 무너진 댐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파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실명을 마주한 자식들의 뜨거운 통곡 속에 조용히 마무리되었지요. 본가의 뜰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주방의 불빛만은 밤이 깊도록 꺼질 줄 몰랐어요. 서연은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에서 해방되었음을 느꼈답니다. 순옥의 잿빛 눈동자가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으로 새겨진 밤이었습니다. 상민은 주방 구석에 흩어진 제사 재료들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지민 역시 앞치마를 찾아 두르며 서연의 곁으로 다가갔지요. 평생을 종부로 살아온 순옥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자부심이 오늘 밤 이 비장한 폭로를 통해 자식들의 심장에 이식되고 있었습니다. 본가의 낡은 기와지붕 위로 후두득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안 내부에 고여있던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대지는 금세 축축한 섭기에 짓눌렸지요. 병원으로 향하는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져 가자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여전히 엎질러진 기름과 지지겨진 동태전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버린 살점의 비릿한 냄새와 뒤늦게 찾아온 후회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준혁은 텅 빈 안방 문틀을 붙잡고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생 강철처럼 단단하게만 보였던 순옥의 눈동자가 사실은 잿빛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캄캄한 세상을 아내인 서연만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는 진실이 준혁의 심장을 난도질했지요. 준혁은 고개를 돌려 주방 구석에서 젖은 행주를 쥐고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까지 입을 닫아? 준혁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떨리는 나뭇잎처럼 가냘팠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준혁은 성큼성큼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남편의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고 무겁게 느껴졌지요. 준혁의 시선이 서연의 손등에 머물렀어요. 튄 기름에 대어 붉게 부풀어 오른 상처와 화분 조각을 치우다 베어 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거친 손마디. 준혁은 그 손을 잡고 무너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못난 놈으로 봤으면, 얼마나 나를 안 믿었으면 이 지옥 같은 일을 혼자 다 감당한 거야? 어머님이 비밀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나를 나무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준혁은 서연의 허리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비통한 통곡이었지요. 서연은 남편의 젖은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억눌러왔던 서름이 그제야 눈물이 되어 준혁의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지난 수개월간 쌓였던 오해의 얼음을 녹여내고 있었어요. 한편 거실 한복판에서는 동식이 대청마루 끝에 걸터앉아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라 자부하며 재수 씨를 몰아세웠던 자신의 모습이 비 내리는 마당 위로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제정신이냐, 어머니 모실 자격이 없다며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이제는 독화살이 되어 동식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어요. 동식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거실을 울렸지요. 내가 인간도 아니다. 내가 금수만도 못한 놈이야. 동생아, 상민아, 내가 우리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동식은 거실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이혼 후 세상이 자신만 힘들게 한다고 믿으며 사방에 나를 세웠던 그는 정작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실명조차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무심함에 몸서리쳤지요. 상민은 그런 형의 어깨를 짚었지만 그 역시 아무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어요. 형제들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본가의 높은 천장을 타고 서글프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방 한편에서 묵묵히 기름 얼룩을 닦아내던 지민은 멈춰 섰습니다. 세련된 직장인이라 자부하며 형님의 투박한 살림을 무시했던 그녀의 손에는 서연이 쓰던 낡은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지요. 지민은 싱크대 위에 놓인 서연의 핸드크림통을 보았어요.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저렴한 크림통 옆으로 서연의 거친 손마디를 찍어 놓은 듯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지민의 기억 속에 박힌 잔상이었어요. 아까 보았던 서연의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가장자리는 물일로 인해 하얗게 불어터진 그 손. 지민은 자신의 매끄러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주 관리받던 네일아트가 오늘따라 유독 흉측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형님은 어머님의 눈이 되어서 이 집안의 어둠을 다 치우고 계셨는데 나는 겨우 스카프 하나 사들고 와서 대단한 효도라도 한 줄 알고 형님을 비웃었어. 지민은 극도의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자신이 내뱉었던 어머니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싸늘한 말들이 서연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자상을 남겼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민은 서연의 앞치마에 묻은 기름 냄새가 이 집안을 지탱해온 숭고한 향기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당에 흙탕물이 튀어올라 툇마루를 적셨지만 형제들 중 누구 하나 문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방에서 혹은 구석진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은 이 집안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짜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동식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야 겨우 울음을 멈췄습니다. 순옥의 화상 치료가 시작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지요. 동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재수 씨한테 지은 죄, 이거 평생 가도 못 갚는다. 어머님 눈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돈 몇 푼 보내는 걸로 자식 도리 다 했다고 믿었어. 특히나 나는 장남이라는 놈이 재수 씨를 요양원 사기꾼으로 몰았어. 동식의 고백에 준혁과 상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서연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은 이의 홀가분함과 드디어 자식들이 진실을 마주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지요. 형제들은 서연이 나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낡은 조명 아래 서연과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시형제들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님은 늘 너희들이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자식들 앞길에 짐되기 싫어서 눈이 머는 순간에도 웃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밥 한 끼 나누는 거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주방의 수증기처럼 부드럽게 거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너그러움에 동식은 다시 한번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본가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공기는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비가 마당에 묵은 먼지를 씻어내듯 형제들의 눈물은 이 집안을 짓누르던 해묵은 권위와 무심함을 씻어내고 있었지요. 서연의 손가락 끝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마당 한 구석 빗물에 젖은 난초 잎사귀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비록 꽃은 지고 화분은 깨졌지만 그 뿌리만큼은 자식들의 참외라는 자양분을 먹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본가의 거실에는 오직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마치고 돌아온 순옥은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들었으나 거실에 남겨진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사고가 일어난 그 찰나에 멈춰 서 있었지요. 주방 바닥을 가득 채웠던 기름 얼룩은 서연의 손에 의해 깨끗이 닦였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 번진 죄책감은 그 어떤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진하게 얼룩져 있었어요. 서연은 주방 입구에 서서 젖은 행주를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남은 제사 음식을 서둘렀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때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동식이 서연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가문의 장남으로서 늘 당당하고 위엄 있게 행동했던 그의 어깨는 말할 수 없이 작아져 있었어요. 동식은 서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더니
무거운 바위가 내려앉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마루를 울렸고 서연은 당황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요.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재수씨,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 눈이 멀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재수씨가 게으르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동식의 목소리는 물기 젖은 흙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이혼하고 나서 내 성질머리 못 이겨 애먼 재수씨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요양원 서류를 들이밀며 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제발 이 못난 아주버님을 용서하지 마세요. 동식의 절절한 고해성사에 거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망함을 느꼈어요. 지난 수개월간 어머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독설과 비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 준혁이 다가와 동식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했던 그는 이제야 아내의 상처난 손등을 제대로 마주 보았지요. 준혁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통곡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왜 자꾸 실수한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혼자 쩔쩔매며 눈물을 닦았는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묻질 않았어. 어머님하고 당신 사이에 흐르는 그 절박한 신호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왜 못 읽었을까? 나 편하자고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야. 나 정말 나쁜 놈이다. 준혁의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속에서 커다란 둑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10수년간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굴레에 갇혀 삼켰던 모든 서름이 그 눈물 한 방울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뒤편에 서 있던 지민도 참에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서연 앞에 엎드렸습니다. 형님의 살림을 무시하며 내뱉었던 냉랭한 말투가 이제는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 듯 했지요. 지민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댄 채 낮은 목소리로 사죄했어요. 형님, 저도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난 척하며 내뱉었던 그 독한 말들이 형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지 감히 짐작도 안 돼요. 어머님 눈이 되어 이 집안을 지켜오신 형님의 헌신을 저는 대단한 성공이라도 한 양 깔보고 비웃었습니다. 형님의 그 거친 손마디가 이 집안의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서연은 그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솟구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평온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어요. 그것은 용서라기보다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동식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일어나세요, 모두들. 이제 다 알았으면 됐습니다. 사과 충분히 받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은 자신의 손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는 형제들을 한 명씩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병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들에게 짐이 될까봐 눈이 머는 순간에도 미안해 하셨다고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바닥에 엎드려 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평생을 지켜온 이 제사,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바랐던 그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은 주방 문 앞에 놓인 앞치마들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동식에게 가장 먼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이 정성으로 차린 제사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머니의 눈이 되어 이 주방을 지켰지만 오늘 밤은 아닙니다. 오늘 제사상은 당신들, 즉 어머니의 아들들이 직접 차리세요. 동식은 당황한 듯 앞치마를 받아들고 서연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평생 물 한 방울 제 손으로 묻혀본 적 없는 그였기에 눈앞에 천 조각이 생경하기만 했지요. 재수 씨, 우리가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찌 이 중차대한 제사상을 모르면 배우셔야죠. 제가 15년을 이 부엌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이제 당신들도 몸으로 배우세요. 오늘부터 이 주방의 대장은 저입니다. 제 말이 곧 법이고 예법이니 군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나요? 그녀의 당당한 선언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바뀌었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말수적던 며느리의 변신에 형제들은 압도당했지요. 동식은 주춤거리며 앞치마를 둘렀고 준혁과 상민도 서둘러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서연은 주방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엄격한 지휘관처럼 첫 번째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의 내면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쁜 년이 되어 어머니를 지켜야 했던 그 절박한 연극은 이제 끝이 났지요. 대신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으로서 흩어졌던 가족들의 마음을 주방이라는 공간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제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들들이 직접 식재료를 다듬고 땀을 흘리며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서연이 준비한 진정한 의미의 제사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난 손가락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통증을 알아주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복판에 훈훈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자, 다들 눈물 닦으세요. 이제부터 진짜 제사 준비 시작합니다. 아주버님은 무 씻으시고 준혁 씨는 파 다듬으세요. 동서는 저랑 같이 제기들 다시 닦읍시다. 서연의 호령에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의 주방은 이제 갈등의 전장이 아닌 화합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좁은 감옥의 문이 오늘 밤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물로 활짝 열렸으니까요. 밤은 깊었지만 주방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번졌습니다. 서연은 주방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눈시울은 붉었지만 입가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빛이 되겠다는 약속은 지켜졌고 이제 그 빛은 온 가족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깊은 밤의 정막을 깨는 것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본가의 주방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생소하고도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울려 퍼졌지요. 무거운 웍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칼날이 도마를 어설프게 때리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부엌 문턱조차 넘지 않았던 아들들의 거친 숨소리가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주방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마치 엄격한 지휘관처럼 형제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땀을 뻘뻘 흘리며 프라이팬 앞에 선 이는 동식이었습니다.
48년을 대접만 받고 살았던 그의 손에는 뒤집개 대신 생경한 긴장감이 들려 있었지요. 동식은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동태전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물을 입혀 팬 위에 올렸어요. 하지만 기름이 끓는 온도를 맞추지 못해 전의 가장자리가 금세 검게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자 동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씨, 이거 왜 벌써 타는 겁니까? 기름을 너무 많이 둘렀나? 불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동식이 뒤집개를 들고 허둥거리자 서연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아주버님, 불을 낮추세요. 저는 불로 익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익히는 거라고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탄 부분은 가위로 살짝 도려내고 다시 해보세요. 모양보다는 속까지 익는 게 중요합니다. 동식은 군소리 없이 불을 줄이고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옆에서 소고기 산적을 굽던 준혁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였지요. 고기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보다 타는 연기가 더 많이 피어오르자 준혁은 연신 눈을 비비며 기침을 했어요. 준혁은 아내가 매년 이 매캐한 연기 속에서 어떻게 홀로 버텼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답니다. 준혁은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고기를 뒤집었지요. 여보, 고기 두께가 제각각이라 익는 속도가 다 다르네. 당신은 이걸 어떻게 매번자로 잰 듯이 똑같이 맞췄어? 나는 뒤집는 것도 힘든데 당신은 고명까지 올렸잖아. 그게 다 정성이지요. 어머님은 고기 한 점도 조상님 입에 들어갈 거라며 결을 따라 정성껏 썰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여보, 그건 너무 바짝 익히면 질겨서 어머님이 못 드세요. 지금 당장 빼세요. 상민은 식탁 구석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43살의 시동생은 고사리에 억센 밑동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잘라냈어요.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오로지 서연의 지시대로 집중했지요. 그 옆에서 함께 나무를 씻던 지민은 형님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배달 반찬과 식기세척기에 익숙했던 지민의 손에 차가운 물과 미끈거리는 세제 거품이 닿았어요. 평소라면 인상을 찌푸렸을 고된 노동이었지만 지금 지민은 아무런 불평 없이 기름기가 번진 그릇들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형님, 제기들은 이 마른 행주로 다시 닦으면 되나요?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는 거죠? 응, 동서. 물기 하나 없이 닦아야 해. 그래야 어머님이 손끝으로 만져보셨을 때 그 정갈함을 느끼시지. 우리 수구가 어머님께는 빛이 되는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평소 형님의 살림을 무시했던 오만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서연에 대한 존경심과 미안함만이 지민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민은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비로소 이 집안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화려한 선물이나 돈이 아니라 이 고된 노동의 땀방울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음을 깨달아갔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지민은 오히려 그 감각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느꼈지요. 한편 안방에서 화상 부위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던 순옥은 잠에서 깨어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그녀의 청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깨어 있었지요. 도마 위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 기름이 지글거리며 전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아들들의 투박한 대화 소리가 순옥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흘러들어왔어요. 야, 준혁아, 너 고기 너무 태운 거 아니야? 나중에 어머님이 맛보시면 어쩌려고 그래.
너는 진짜 손재주가 없다. 형님이나 잘하세요. 아까 보니까 동태전 모양이 왜 그래요? 꼭 누더기 기워놓은 것 같더만. 아주버님 성격 나오네요. 이놈들이. 조용히 안 해? 대장님한테 혼날까봐 조마조마하구만. 상민아, 너는 나물 다 했냐? 아들들의 장난 섞인 핀잔과 헛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옥의 주름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을 엄격한 가풍 속에 아들들을 부엌 근처에도 못 오게 했던 순옥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저 소란스러움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진정한 제삿날의 풍경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순옥은 자식들의 땀 냄새와 정성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진한 향기로 느꼈습니다. 주방의 시계가 어느덧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앞치마는 이미 기름과 양념으로 얼룩졌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상민은 삐뚤빼뚤하게 썰어낸 두부를 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형수님, 제가 만든 두부 부침은 모양이 좀 이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제가 간을 아주 열심히 맞췄거든요. 소금 양을 정확히 조절했습니다. 그럼요, 서방님. 어머님은 모양보다 그 속에 담긴 서방님 정성을 먼저 알아보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육탕만 끓이면 끝납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서연의 동료의 형제들은 다시 한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주방의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누구 하나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동식은 자신이 직접 부쳐낸 전들이 켜켜이 쌓인 채반을 보며 말로 설명하기 힘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했던 이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정교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동식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지민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2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퉁퉁 붓는 것 같은데. 형님은 이 긴 세월을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형님 손이 왜 그렇게 거칠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서연은 지민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동서, 혼자 하면 그건 고역이지만 이렇게 같이 하면 그건 축제야. 오늘 보니까 우리 동서 손끝이 매워서 금방 배우겠더라고. 앞으로 어머님 눈이 되어주는 거 우리 며느리들이 같이 하자.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야. 지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주방의 찬 공기는 아들들이 내뿜는 열기와 자매처럼 가까워진 두 며느리의 온기로 인해 더 이상 서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본가의 천장을 가득 채운 것은 기름 냄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가족 간의 앙금을 씻어내는 화합의 향기였습니다. 주의 불빛은 어둠을 뚫고 마당의 장독대까지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본가의 굴뚝에서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그것은 조상님께 올리는 향 연기이자 갈등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마침내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태운 구석도 있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볼품은 없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 반짝이는 진심이 담긴 제사 음식들이 제기 위에 정갈하게 담겼지요. 동식은 제기를 나르며 동생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야, 이거 어머님께 가져다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차린 첫상이라고 말이야.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시겠냐. 좋지요, 형님. 어머님이 눈으로 못 보셔도 우리 마음은 다 느끼실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기막히다고 하실걸요.
준혁과 상민도 들뜬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서연은 주방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난 세월의 고독과 억울함이 새벽바람에 씻겨 멀어지고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 찼습니다. 비록 손가락 끝에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였지요. 안방 문이 천천히 열리고 서연의 부축을 받은 순옥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옥은 화상 입은 팔을 가만히 내린 채 코끝으로 전해지는 아들들의 땀 냄새와 음식 향기를 맡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녀의 보이지 않는 암흑 세상 속으로 자식들이 차린 따스한 빛의 식탁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지요. 어머님,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좀 그래도 맛은 좋을 거예요. 어서 앉으세요. 동식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이 직접 칼을 잡고 불 앞에 서서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순옥은 이미 모든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서연은 순옥의 손을 이끌어 제사상 앞에 마련된 의자로 안내했지요. 순옥은 아들들의 거친 숨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지켜온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들아. 그리고 고맙다, 내 딸 서연아. 너희가 오늘 내 눈을 뜨게 해주는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 전체를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흐르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순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밝은 별들이 봄가의 지붕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툰 손길들이 빚어낸 위대한 감동의 향연은 깊어가는 밤을 잊은 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의 앞치마에 묻은 얼룩을 털어주며 미소 지었고 서연은 그 모습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며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축제였습니다. 본가의 낡은 주방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빛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지요. 새벽이 찾아오기 전 본가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거실의 천장까지 닿아 포근한 안개처럼 집안을 감싸 안았지요. 제사상 위에는 모양이 삐뚤빼뚤한 전과 조금은 거무튀튀하게 타버린 고기산적, 그리고 물 조절에 실패해 약간 질척해진 나물들이 정갈한 녹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비록 인류 요리사의 솜씨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는 삼형제의 땀방울과 참회의 눈물이 눅진하게 배어 있었답니다. 서연은 안방에서 순옥을 부축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순옥은 팔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15년 세월 중 가장 편안해 보였지요. 아들들이 직접 차린 제사상 앞에 앉은 순옥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코끝을 실룩였어요. 고소한 기름 내음 뒤로 자식들의 가쁜 숨소리와 긴장한 기척이 그녀의 예민해진 감각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동식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며 아버지께 올리는 잔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지요. 그는 잔을 올린 뒤 제사상 앞에 엎드려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못난 아들들이 왔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재수 씨가 차려준 상만 받아먹던 이 한심한 놈들이 오늘 처음으로 직접 상을 차려봤습니다. 저는 좀 탔고 국물은 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정성이라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동식의 목소리가 끝내 젖어들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준혁과 상민도 차례로 절을 올렸지요. 그들이 바닥에 이마를 맞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어요. 그것은 조상님께 올리는 인사임과 동시에 옆에 앉은 노모와 아내에게 바치는 뒤늦은 속죄의 몸짓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식구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민은 서연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자신이 씻어낸 그릇에 국을 정성껏 담아 순옥의 앞에 놓아주었지요. 순옥은 아들들이 만든 음식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어요.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갔구나. 그래도 이 애미 입에는 세상에서 제일 달다. 장하다, 내 새끼들. 순옥의 칭찬에 동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고 상민은 짐짓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어머님, 제가 무친 시금치가 제일 맛있죠? 형님이 부친 전은 너무 딱딱해서 이 부러지겠더라고요. 이놈이. 그래도 내 전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 안 그래, 재수씨? 동식의 물음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세월 홀로 주방을 지키며 삼켰던 고독과 억울함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지요. 서연은 비로소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진 채 자신이 지켜낸 이 집안의 평화를 온 마음으로 만끽했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순옥이 붕대를 감지하는 오른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잠시 헤매다 옆에 앉은 동식의 손등에 닿았지요. 순옥은 동식의 손을 시작으로 준혁과 상민, 그리고 지민의 손을 하나하나 차례로 맞잡았어요. 주름지고 투박한 노모의 손끝이 자식들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거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뭉클한 감동이 번졌습니다. 동식아, 준혁아, 상민아. 나는 이제 너희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오늘 너희가 내준 이 음식 냄새와 뜨거운 손길이 내 마음속에 환한 등불이 되어 주었어. 이제 나는 캄캄한 세상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내 곁에 이렇게 든든한 빛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니? 순옥은 마지막으로 서연의 손을 찾아 꽉 쥐었습니다. 두 여자의 손이 맞닿는 순간 지난 수개월간 나누었던 은밀하고도 절박했던 비밀의 계약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서로가 느꼈지요. 순옥의 손등 위로 서연의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님, 저 안 울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오냐, 서연아.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내가 내 눈이 되어주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저놈들이 내 눈이 되고 발이 될 거다. 너는 이제 좀 쉬거라. 순옥의 말에 동식이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순옥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짐 싸서 본가로 들어올게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장남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눈이 되어드리고 재수씨 고생 덜어드릴게요. 요양원 같은 소리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동식의 선언에 상민도 질세라 거들었어요. 형님만 오면 치사하죠. 저랑 지민이도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집안일 다 도울게요. 저도 설거지 잘할 수 있어요. 상민의 장난 섞인 말에 지민도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저 진짜 많이 배울게요. 형님이 그동안 읽어온 이 집안의 법도 저도 같이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다짐이 쏟아지자 본가의 천장은 희망의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환한 꽃이 피어나는 기분을 느꼈지요. 비밀을 품고 홀로 걷던 안개숲을 지나 이제는
온 가족과 함께 넓은 들판으로 나온 기분이었어요. 어느덧 새벽이 지나고 마당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씻겨 내려간 대지는 눈부시게 맑았고 젖은 흙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올라왔지요. 서연은 순옥을 부축해 대청마루로 나갔어요. 구름 사이를 뚫고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이 두 여자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순옥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햇살의 온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서연은 순옥의 곁에 앉아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지요. 차가웠던 새벽 안개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찬란한 아침 햇살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해가 떴어요. 정말 따뜻해요. 서연이 벅찬 목소리로 말하자 순옥이 미소 지으며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포근하게 반짝였지요. 비록 순옥의 앞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서연의 손에서 전해지는 사랑과 자식들의 변화라는 새로운 빛이 그녀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다 보인다. 서연아, 내 마음이 이렇게 환한데 내가 어찌 어둡다 하겠니? 참으로 고맙구나, 내 딸아. 순옥의 입에서 나온 내 딸이라는 한마디에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의 벽은 허물어지고 오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두 여자의 진실한 사랑만이 마루 위에 머물렀지요. 마당 한 구석 부서졌던 화분 자리에는 형제들이 새로 심어놓은 푸른 난초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서연은 눈을 감고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5년의 한은 이제 바람에 씻겨 날아갔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효심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본가의 지붕 위로 까치들이 날아와 희망찬 소리를 냈어요. 서연은 순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침 햇살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지요. 그것은 시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며느리의 가장 포근한 선물이었으며 무너져가던 가족을 다시 세운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